153쪽. 자, 1문단. 이제 문단번호를 쭉 써. 1, 2, 3, 4, 5까지. 자, 1문단은, 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자, 여기까지는 근로자의 정의. 그러니까 직업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임금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자, 정규직 근로자에서부터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에 포함된다. 요거는 이제 근로자의 범위겠지? 그래서 범위가 정규직부터 아르바이트까지야. 자,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아르바이트거든?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 근데 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알지? 그럼 그런데 D가 원래 중요해. 그리고 1문단 마지막이 중요하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대. 자,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문제점이거든? 자, 단기간 근로자는 자, 법적 보호에서 자,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대. 자, 여기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 자, 일단 요 말이고, 요게 문제점이고, 요거를 이제 해결해 줘야 돼.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자, 이 문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알지?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근로계약서 작성이야. 이게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으니까 얘를 뭘 해줘야 돼? 법 안으로 넣어줘야 되잖아. 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지? 자, 이거는 근로계약서 중에서 근로계약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설명해 준 말이거든? 자,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글이지, 배경 지식에 대한 문장이지, 내용 전개에 대한 문장은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내용 전개에 대한 내용 아니면은 문제 안 나오는데 얘는 나오더라고. 일단은 그냥 그럴 땐 가로로 묶어. 근로계약이란부터 말한다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근로계약은 이런 거야. 근데 이러한 약속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문서로 작성하래. 문서로 작성.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자,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 날 등이거든? A, B, C 등 하면 등 뒤가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일단은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와야 돼. 중요한 내용. 거기서는 뭐 기간, 일할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 날 줄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 줄 쳐도 되고. 근데 어차피 다시 와야 돼. 기억 안 나서.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되면, 자, 누가 작성한대?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 사업주, 근로자 본인이. 자, 중요한 게 본인이 중요해.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자, 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쉬는 시간에 대한 얘기. 네, 일주간에 정해진 근로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일. 이거는 일주일에 얼마시나. 하루는 돈 받고 쉬는 날이야. 그 다음에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자,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 가산받고, 자신 없으면 한식 줄 치는 거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씩 쉬는 시간. 그 다음 일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일. 이런데 줄 치는 거야.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 가산. 이런데 그냥 줄 치면 돼. 그 다음에 1년간 정해진 근로일수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엔 연차 유급휴가.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과 쉬는 날에 대한 얘기지. 쉬는 시간과 쉬는 날에 대한 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쉬는 날 일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4시간이라면 30분 쉬고, 8시간이면 1시간 쉬고, 일주일에는 하루 쉬고, 그 다음에 1년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데, 휴일에 근무하면 50% 가산한다. 그렇게 되겠지? 자, 여기, 그 밑에서, 이 밑에 나오는 말은 이제, 자, 휴식 시간과, 그 다음에, 자, 휴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자, 그 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애는 휴일에 일하면 50% 가산수당. 여기 있어. 여기에서 만약에 근무를 해. 그러면은 50%의 가산을 받는다. 이거는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이만큼 묶고 여기는 이렇게 휴식시간 휴일에 대한 얘기 그냥 이렇게 묶어야 돼. 자, 다만 일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유급주의 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지? 자, 이럴 때는 15시간 미만 거기다가 세모를 치고 뭐라고 쓰냐? 예외라고 쓰는 거야. 예외.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돼. 퇴직금도 못 받고 유급주일도 안 되고 연차 규정도 없고. 자,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성은 의무란 얘기야. 작성 의무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일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교부도 의무란 얘기야. 그래서 이 계약서는 작성과 교부가 의무사항인 거야. 안 하면 처벌받는. 자, 그 다음에 3문단.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 3문단은 최저임금 이상이야.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9천 얼마거든? 근데 나 어리다고 8천 원만 주면은 불법이지. 위법. 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이게 가끔 악덕업주들이 너는 어리니까 조금만 받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수습을 하고 막 이래. 끝나지 않는 수습. 그 다음에 월급 급여 가지고 왜 안 주세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나가. 뭐 핑계 잡고 이러거든? 자, 그런 거 다 하면 안 돼.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돼. 자,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자, 이제 수습 근로자의 경우가 또 나오는데, 너는 왜 지금 온 거지? 버스를 잘못해서. 자, 그 다음에 수습 근로자는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이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이야. 90%. 그 다음에 하지만이 나오지. 단순 근무지 근로자이거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100%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랬지? 자,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거거든? 최저임금 이하?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수습기간에는 그런 거야.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는 90% 받아. 최저임금의 90%.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자, 단순 노무직이거나 그 다음에 1년 계약 미만이면 1년 미만의 계약 자, 이럴 때는 100% 받아. 지문이 아주 주저리 그냥 이 말 그냥 쭉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글이 정리가 잘 안 돼. 어디에 줄 쳐야 될지도 모르고 뭐 좀 그런 글이야. 자, 그 다음에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단기간 근로자가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잖아. 이런 법적인 보호가 다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법적인 보호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위법이고 불법인 거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임금은 자, 4문단. 자, 임금은 자, 이번에 임금에 대한 얘기.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요건 줄 쳐야겠지? 자,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액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임금은 1주 월 단위니까 1급, 그러니까 일당, 주급, 월급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이게 정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줄 거냐, 아니면은 일주일 단위로 줄 거냐, 월 단위로 줄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야. 어떤 때는 월급 주고, 어떤 때는 주급 주고, 어떤 건 일당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해서 줘야 돼. 그 다음에 현물이나 상품권은 안 되며, 자, 그럴 때는 현물, 상품권은 세모 쳐야 돼. 야, 월급 줄 돈이 없어, 올해, 이번 달에. 그러니까 저기 회사 밖에 있는 차 있지? 회사 차? 그거 너 가져.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이번에 돈을 못 찾아나 돈이 없어가지고 상품권 저번에 추석 때 사는 2천만 원어치 있거든? 야, 그걸로 월급 줄게 해서 그 상품권으로 줘. 야, 대신에 미안하니까 월급 100만 원 더 해가지고 상품권, 네 월급 400만 원인데 월급 더 해가지고 500만 원어치 상품권 줄게. 더 줘도 안 돼. 얘는. 그래서 이제 세모치고,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 통장 지급 가능 조쳐야 돼.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통장까지. 이게 일반적이지. 우리나라는 월급 통장으로 넣어주게 돼 있어. 그래서 비용 처리도 되고 다 돼. 자, 대표적인 임금체불 사례로는 이제 다음에 뭐 나오겠어? 임금체불 사례 나오겠지. 그럼 뒤에 이제 사례는 다 가로로 묶어야 돼. 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10일에 줘야 되는데 안 줘.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해. 300만 원 줘야 되는데 280만 원 줬어. 그래도 안 돼. 퇴사 후 14일 이내 당사자 간 약속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2주 안에 월급을 넣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들어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임금체불 사례를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부터 등이다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 그게 임금체불 사례를 그냥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그 이유가 사업 쪽에 있다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좀 줄을 쳐야 돼요.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그 이유가 사업주, 거기까지만 좋죠. 어떻게 한대? 밑에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거기 주면 돼. 자, 이제 요거는, 자, 이 사업주 때문에, 자, 사업주 때문에 집으로 가야 돼. 자, 이럴 때는 70%의 휴업수당을 받는데, 갔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가면 안 돼. 내가 갔는데 사장님이 너 오늘 할 일이 없는데 잘 가 그랬어. 그러면 월급 안 주면 안 되고 넣어줘야 돼. 70%를. 자, 그다음에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까지 나왔지.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물론 아닌 경우도 수습기간 아닌 경우가 있는데 3개월 동안은 그렇고, 그 다음에 3원단은 이제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거야.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자, 그다음 5문단은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번에 해고에 대한 거거든. 자, 거기 줄쳐야 되겠지?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장님이 갑자기 그러더니, 야, 뭐야, 너 옛날 우리 딸 남친이야? 그러더니, 너 그럼 옛날 우리 딸 울린 게 네 놈이냐? 그러더니,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고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자, 만약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 부당한 해고가 되잖아? 자, 부당한 해고는, 자,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다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예외사항이야.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 연속 근무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지? 자, 그러면은 거기 한 개씩 해볼게.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 3개월 연속 근무가 아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자, 이걸 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 딱 2달만 일할 거야. 이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적 업무의 6개월 이내야. 계절적 업무의 6개월 이내. 뭐 예를 들면은 스키장이지, 스키장. 그런 애들은 겨울에만 하는데 6개월이 안 되잖아.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정하여. 3개월 이내 수습. 자, 요때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때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때. 이제 좀 여기 보면 그런 거 있지. 가다가 갑자기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 있지. 왜 그럴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가다가 뜬금없이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지? 그러잖아. 그거는 거기 문제가 100% 나온다고 보면 돼. 내용 전개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거든? 그냥 해고수당 주면 된다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해고수당을 준다는 것보다 안 준다는 게 더 많이 나오잖아. 어딘가 내기 위해서지. 이런 거는. 그리고 앞에 또 어디가 또 자세하게 나왔어? 휴식 시간하고 휴일이 엄청 자세하게 나왔지. 그런 것도 문제 내기 위해서. 그걸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자,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자세하지? 문제 내려고.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얘기가 쭉 가다가 뜬금없는 부분 넘어갈 때도 있거든? 그것도 문제 내려고 그래. 얘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까? 100% 나와, 그런 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를 낸 다음에 지문을 선택해. 지문을 이만큼 고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막 내, 거기서. 그 다음에 문제 필요 없는 부분 이제 싹 빼. 싹 빼. 그 다음에 뺐는데 또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집어넣어. 새로운 내용을. 그러니까 글이 앞뒤가 안 맞겠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글이 이게 점핑이 돼 있고 막 어떤 건 되게 자세하고 어떤 거는 뛰어넘고 그 다음에 바로 비약돼 있고 막 이래. 논리적 비약돼 있고. 그 이유가 지문이 이만큼 있으면은 문제를 이렇게 낸 다음에 문제에 맞춰 지문을 다 골라내서 재배치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어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일률적으로 쭉 나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읽다 보면은 이상한 데가 하나씩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아니고 나는 아니야. 니네는 뭘 하려고 그러냐?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머리를 푸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써있는 대로 그냥 쭉 읽으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아,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면 돼. 자, 6문단. 자,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자,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야. 거기 줄 치고. 자, 줄은 뒤에 치지 마.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그거 돈 안 줘. 그거 네 잘못이잖아. 돈 안 줘. 그럼 내가 고치냐? 내가 내 돈 들여 고치냐? 그게 아니야. 뭐라고 써 있어 거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줄 쳐서 연결해야 돼. 자, 다쳤어. 이러다 다쳤으면은, 자, 치료비 본인 부담이 아니야. 자, 이거를 할 필요 없대.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도 조심할 게 뭐야?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해줘. 그래서, 자, 이거는 치료비 본인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자, 산재보험에 따라서 보험 가입 안 해도 돼.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 이 치료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는 거야. 자, 치료 및 보상. 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8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기분이 나쁠 정도의 폭언, 성적 농담, 신체적 체벌, 위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좀 새로운 내용이지. 자, 예를 그 폭언을 하든가, 그 다음에 성적 농담을 하든가, 그 다음에 체벌을 하든가, 얘네들은 전부 다 위법이래, 위법. 자, 요건 이제 내용이 굉장히 잡다하지. 잡다한 내용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야.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는 법으로 다 보장돼 있다는 얘기야. 다 아르바이트든 뭐 단기간 노동자들도 법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해서 벗어난 경우는 없다. 혹은 여기서 벗어난 경우가 있으면 신고해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34번 볼게요. 1번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1문단 마지막에 나온 말이지. 자, 이거 그 글을 읽을 때 내가 좀 기억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읽잖아? 그럼 그 문단의 중심 내용들이 기억에 남아. 근데 생각 없이 막 줄치고 읽으면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자, 2번은 근로계약이랑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아까 이 문단에 가로로 묶은 거 있지? 원래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부분은 문제 안 내. 근데 이 경기도 애들은 얘를 내요. 학교 시험처럼 내가지고. 거기 있어. 자, 3번.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건 두 군데 줄쳐야 돼. 15시간 미만하고 연차휴가하고. 그럼 두 개 중에 어딘가에 그 말이 나온 데가 있거든? 자, 이 문단에 왼쪽 지문의 이 문단 마지막에 보면 15시간 미만. 일단은 연차휴가니까 요 휴가 쪽을 찾아가야 돼. 휴가 쪽을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15시간 미만이잖아. 제일 아래 보면 나오지? 해당되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4번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 이거는 해고 관련해 줄쳐야 돼. 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 본문에서 해고하고 관련 있는 문단을 찾는 거지. 5문단. 5문단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5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폭언,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건 위반이다. 그럼 6문단 마지막에 나오지? 그래서 34는 3번이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애들은 문제야. 자, 35번. 윗글을 읽은 후 추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추가 질문. 그 다음에 보충 질문. 그 다음에 심화학습. 요런 애들 있거든? 자, 요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닌 것은으로 나와. 아닌 것은. 얘가 나와, 얘가. 자, 그러면은 아닌 것은이 나오려면은 이거를 고르려면은 얘네가 이거는 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되겠지? 자, 요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본문에 언급이 돼야 돼. 본문에 이거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 자, 관련 내용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아야 돼. 자,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본문엔 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질문이잖아. 본문에 답이 없어야 돼. 답이 있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야? 얘는 추가 질문이 아니라 내용일치가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용일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해. 거의 이쪽에서는 잘 안 나오고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본문에서 답이 나와. 그런 건 내용일치거든. 그래서 요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래도 요거야. 그래서 아닌 것을 찾으려면 뭘 찾냐? 본문에 언급이 아예 안 돼 있는 경우. 아니면은 본문에 아예 대놓고 다 나와 있는 경우. 요런 애들은 이제 아닌 것에 해당하겠지. 자, 요거는 문제, 요 단어만 바뀌고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 보통 이제 추가 질문, 보충 질문은 그래도 애들이 잘 고르는데 심학습 고르라 그러잖아? 그럼 아예 없는 거 골라. 그러니까 맞는 거, 아예 없는 거를 맞다고 생각을 해. 심하니까. 근데 심화는 그게 아니지. 있는 거를 깊이 파야지. 자, 35번 풀어볼게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자, 이제 그럼 여기 계약서 작성 거부 줄치고 어디에 신고 줄쳐야 되거든? 자, 계약서 작성이니까 이 문단에 그 앞에 오른쪽 지문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잖아. 어디에 신고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어디에가 문제니까. 자, 이번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해고지.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대. 그럼 정당한 이유는 뭔데? 그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3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체벌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체벌은 어디 나와? 6문단. 되게 좋지 않아? 바로 왼쪽에 나와. 어떻게 하래? 그렇지, 신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 그래서 35에서 3번. 생각보다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니네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답이 바로 옆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자, 4번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단순 노무직. 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단순 노무직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기든? 자, 단순 노무직은 100% 받아. 근데 이 단순 노무직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심하겠지? 답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임금이 체불된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자, 임금이 체불된 경우인데, 임금 체불은, 상원단에 나오지. 맨 마지막이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방법은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하는 게 맞겠지. 35가 3번이 답인 이유는 뭐야? 얘는 내용일치가 돼버려서 답이야. 근데 거의 내용일치에 해당하는 거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답으로 나와. 자, 그 다음에 36, 37은 보기는 직원이 10명이 땡땡 식당에 근무하게 된 박땡땡군의 근로계약서이다. 두 물음에 답하시오. 김땡땡과 박땡땡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자,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 20일. 자, 식당 오리고 홀서빙 청소고. 자, 근로시간이 16시 30분부터 21시 30분이니까 5시간이지. 근데 뭐가 안 나왔어? 휴게 시간이 안 나왔지. 휴게 시간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근무일은 매주 5일, 휴일은 토일. 그러니까 근무일은 월화수목금이겠지. 자, 시급은 7,530원인데 요거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돼. 저 통장 입금하고 20일에 통장 입금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이 동의서인데 자, 일단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했고 친권자도 후견이 동의서인데 왜 동의서가 필요하냐면은 저 위에 있는 연소근로자라서 그래.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했고 자, 밑에 사업자, 근로자 누구누구 나오지? 자, 이런데 자, 36은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5시간이지. 몇 분 쉬어? 30분 이상. 그래서 거기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랬잖아. 거기 보면은 4번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인데 근로시간만 나왔지. 그러니까 휴게시간 명시해야지. 자, 2번 나의 내용대로 일주일을 정해진 근로일수대로 근무했다면 일주일을 했어. 그럼 일주일에 유급주휴일 거기 줄쳐야 돼. 1일에 유급주휴일. 아까 정해진 대로 하면 하루 유급휴일 준다 그랬지? 맞고. 3번 다에서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기 최저임금 이상 줄치고 맞지? 4번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일 경우 나처럼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5번은 마에서 내용의 확인 및 서명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쳐보세요. 누가 해야 된대? 본인. 36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37. 다음에 박땡땡군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제 우리 박땡땡군의 사정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자, 박땡땡군은 5월 둘째 주 월요일에 사업주의 사정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지 두 번째 주 만에 그냥 온 거야. 일단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줄쳐야 돼. 자, 첫 번째 사정이야. 자, 사업주 사정으로 돌아왔어. 이건 어디야? 예지. 그래서 뭘 받아야 돼? 70%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주 토요일에는 일순위 모자로 근무했다. 토요일은 무슨 날? 쉬는 날. 두 번째 사정이지? 토요일. 휴무일이야. 휴무일에 일을 했어. 이건 뭐야? 근무 때 일한 거지? 휴일 때 근무한 거지? 이거. 50% 가산. 50% 가산. 그 서빙 중 본인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는데 본인의 실수로 화상이거든? 본인 실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지. 자, 본인 실수 화상이야. 다쳤어. 다치면 어떻게 돼? 치료비 본인보다 많이 해도 되지? 자, 그건 누가 해줘?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업주는 치료비를 거부했대. 사업주가 줄 거 아니니까 누가 줘?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다친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박땡 때문에 해고를 통보했다. 네 번째는 해고 통보야. 이 해고를 통보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지. 나머지는 다 답이 나와 있거든, 그래도.
얘도 나오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봐야지. 1번.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가산된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 1번이 답이야. 이런 건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야. 자, 2번. 근로기간 중에 해고당한 근로자이므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줄쳐야 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 지금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냐, 1개월 20일이거든? 1개월 20일은 이거 뭐야? 2개월 이내 계약 기간이지? 그러니까 얘는 해고수당을 못 받는 애지. 그래서 틀렸어. 3개월 연속 근무 안 했지? 그 다음에 2개월 이내 계약 기간인 거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그래서 해고수당을 못 받는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2번도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제 2번이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중이지만 본인 과실로 다쳤으므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6문단의 세 번째 줄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자, 4번은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일에 일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 줄친 거지. 사업주 사정이면은 받을 수 있어. 5번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있지? 자,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같은 데서 나온 말이야. 누가 실수를 했든 다치면은 그 보험공단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37은 1번이다. 자, 38은 지금 잽싸게 풀어보세요. 사전적 의미지만 갖다 집어넣어 보면 돼.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로 파악을 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자, 답은 1번이죠. 1번은 투시지, 투시. 꿰뚫어보는 거. 명시는 뭐야?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는 사전적 의미든 문맥적 의미든 그냥 문맥으로 파악해서 읽어야 돼.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맞는 거고, 안 자연스러우면 틀린 거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세금 얘기인데, 자, 거기도 문단번호를 쭉 쓰세요. 자, 우리 1문단 볼게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는, 자, 재산의 무상 이전이야. 자, 상속과 증여가 있다. 이거 보면 아는 말이지. 상속하고 증여, 들어는 봤지.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증여는 재산을 주는 이가 생존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지?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각각 상속세, 증여세라고 한다.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의 심화를 막고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서다. 라고 해서 1문단에서는 중요한 게 상속세와 증여세야. 그 다음에 걔를 왜 걷는가에 대한 거야. 자, 1문단은 자,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거를 그 상속세, 재산세의 이유를 얘기한 거지. 자, 첫 번째는 자,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막고, 자, 두 번째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 자, 두 개 때문에. 자, 이 문단은 자,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주는 이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받는 이가 결정되고, 봤더니 규석이 아버지가 봤더니 규석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한 푼도 없어. 그 형한테 100%다 몰빵해줘. 빡.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증여도 그래. 이렇게 보고 우리 규석이가 차가 필요한가? 이렇게 보다가 너는 걸어다녀 자식아. 그리고 그냥 안 주고 형한테만 차 2대 주고 막 이랬어. 그거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재산을 주는 이의 의지 일단 거기 좀 쳐야 돼. 문제는 얘가 뭐가 있대? 세금 있다 그랬지. 그럼 세금은 누가 내? 밑에 나오지?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 그러니까 규석이는 받은 게 없으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돼. 규석이는 형은 다 내야지. 그래서 이 문단은 자, 이거는 일단은 주는 이의 의지가 있어. 주는 이의 의지. 주는 이의 의지대로 주고 받는 이는 뭐 해줘? 받는 이는 세금 납부하는 거지. 둘 중에 그래서는 누가 중요하겠어? 세금 내는 이분이 중요하시지. 자, 그런 데가 나오지. A 그런데 B하면 B가 중요한데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아 없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 의지를 알 수 없다. 할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야. 근데 우리 삼촌들까지 포함하면은 그 아버지의 형제가 5명이야. 난리 나겠지. 그걸 누가 받을 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해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대. 그래서 이거는 자, 주는 일을 정하지 않았을 때야. 자,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자, 유언 없이 사망을 했어. 그랬을 때 상속인의 범위야. 자,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기억을 좀 인식을 해놓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수능특강 같은데 상속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 3학년 때 보는 시험 중에 한 번은 나와, 시험에. 상속액 계산하는 것까지 다 해서.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거든?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 자, 거기, 자, 보면, 자, 1순위는 자녀, 손자 같은 직계 비속. 자, 1순위. 자녀와 손자.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그 사고로 더 일찍 죽었어. 외아들인데. 근데 그 밑에 손자가 있어. 그럼 손자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냥 자식이 있어. 그럼 자식한테 가는 거야, 그냥. 이런 경우. 그 다음에 2순위는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자, 2순위는 부모. 밑으로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위로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조부모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에서도 자녀가 있으면 얘, 없으면 얘, 없으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순위는 형제자매. 이제 위아래로 없으니까 옆으로 뻗어가. 형제자매. 그 다음에 4순위는 자, 조카, 백부모, 숙부모거든? 자, 조카는 알겠는데 백부모, 숙부모를 모르겠지. 백부모, 숙부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야. 자, 이제 거기까지는 4순위까지야. 근데 배우자의 경우 규정을 따로 하고 있다면 배우자도 정리를 해야 돼. 배우자. 자, 읽어볼게. 배우자는 1, 2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가 있으면 같이 들어가. 1순위 혹은 2순위로. 근데 1, 2순위자가 없을 때는 단독 상속, 혼자 받아. 자, 배우자는 두 가지지? 1, 2순위가 있어. 자, 그러면 공동 상속인,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 2순위가 없어. 그럴 때 혼자 받아, 단독 상속인.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남편이 죽었는데 나한테는 자식이 있어. 그럼 자식이 1순위 되잖아. 나는 1순위 돼. 나도 1순위야. 배우자도 1순위야. 같이 1순위야. 근데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셔. 그럼 부모님이 이제 2순위에서 결정되는 거거든? 이 순위가 되면은 그 밑으로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못 받아. 2순위야. 그러면 배우자도 뭐야? 2순위 돼. 근데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고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 형제자매까지 가는 건 아니고 자, 그때는 이제 배우자 혼자 받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두 개에서 결정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단 임신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그랬지? 자, 태아는 상속권을 인정한대. 얘는 몇 순위일까? 1순위지, 1순위. 자, 그 다음에 3문단. 얘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 그렇지, 문제 내고 싶겠지. 자, 그런 걸 기억하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막 자세하게 막 읽고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자세한데? 문제 나겠는데? 이제 이 정도 생각하고 읽어야 돼. 자, 3문단. 상속과 증여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공제제도가 있어서 상속과 증여가 그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있대? 공제제도가 있대. 얘가 핵심이야. 공제제도가 있어서 얘가 남은 금액이 그 이하야. 이하면 세금을 안 내. 그 다음에 얘보다 이상이야. 그럼 이때 이제 세금을 내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은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자,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거기 그 문장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해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야. 거기 줄 쳐야 돼. 자, 이거 이상일 때 세금을 내거든? 자, 이거 누진세율에 적용한대. 그럼 이제 누진세율은 뭐냐? 이런 거지. 100만 원을 벌었어. 10만 원을 세금을 냈어. 10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을 세금을 냈어.
1억을 벌었어. 1,000만 원의 세금을 냈어. 돈 많이 벌수록 세금 점점 많이 내지. 얘가 누진세율일까? 아니야. 세율이잖아. 얘 10% 낸 거지? 얘도 10% 냈지? 얘도 10% 냈지? 얘를 보는 거야, 얘. 그럼 어떻게 해야 누진세율이냐? 이러면 누진세율이 아니라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을 냈어. 10%. 1,000만 원일 때 150만 원을 냈어. 그럼 15%지? 1억일 때 3,000만 원 냈어. 30%지? 그러니까 요 세율이 올라가야 돼, 세율이. 요게 누진세율이야.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공제후에 남은 총액이 같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자, 공제를 하고 났더니 100억이 남았어. 100억. 그러면은 100억이 남았으니까 상속세, 증여세 똑같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거기 줄 쳐야 돼.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한 세율. 자, 누진세율이기는 한데 자, 상속세는 뭐로 하냐? 총액으로 한대. 총액. 자, 그 다음에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어떨 때? 각자. 자, 예를 들면 이제 상속이야. 자, 이 상속자는 5명이야. 상속자 5인. 상속이고 증여가 있어. 상속은 어떻게 해? 그냥 100억으로 하는 거야. 100억으로. 세금. 증여는 어떻게 해? 20억 곱하기 5잖아.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뭐라고? 누진세율. 자, 계산을 가볍게 하면 예를 들어 20억일 때는 10% 내고 100억일 때는 20% 낸다고 쳐. 그럼 얘는 얼마 돼?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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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각자 다 하니까 토탈하면 20억 내면 돼. 10억 내면 되지? 얘는 20억 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해?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재산이 100억이 있어. 절대 증여해주지 마. 절대 증여해주지 마. 드라마에 의하면 드라마를 보면 그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꼼짝도 못해. 드라마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는 효자들이 많으니까 나 같은 효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근데 드라마에 따르면은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다 나눠주는 순간 뭐야 이제 아빠 남는 돈 하나도 없네? 그리고 아빠 안녕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현실에서는 안 그러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각자 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속세보다 덜 내는 거야. 상속세보다 덜 낸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사문단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자, 요거를 악용하는 거지. 요거를 악용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폐단이 있다. 자,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해? 일부 재산을 증여한대. 왜? 증여하면은 세금 조금 내니까. 그래서 미리 증여를 좀 하는 거예요. 각자 내면은 금액이 작아지면 세금을 조금 내거든? 비율이 작아져. 근데 금액이 크면은 이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비율적으로도. 그럼 얘가 폐단이야. 그럼 뭐 해결을 해야지. 한국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거 가뿐하게 해결해요. 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준 후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본대. 얼마를 기다리는 거야? 10년을 기다리는 거야. 자, 해결은 자, 이거야. 10년 후 완전 이전이에요. 자, 10년의 완전 이전이고 자, 그래서 10년 이내 기간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하잖아? 그럼 모두 합산의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줄 쳐야 돼. 모두 합산의 증여세 다시 계산 줄 치고 10년 내에는 주면 줄수록 합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1억을 줬어. 1억 주고 그 다음에 1억 주고 그 다음에 1억 주고 그 다음에 1억 줬어. 그 다음에 1억 주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는 10%만 냈어. 그 다음에 줬어. 그럼 여기서 10%만 더 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누진세액이잖아.
2억이 되면 예를 들어 12%를 내야 되는 거야. 합산을 시켜버려서. 그러니까 5년, 10년 이내에는 계속 합산이야, 합산. 그러니까 어떻게 내야 되냐? 1억을 더 줬을 때는 받았던 모든 금액, 2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1,000만 원 내고 여기서 1,000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산을 해서 여기서 1,000만 원을 냈잖아? 예를 들어 12%면 2,400만 원이잖아. 정인아. 그냥 불러봤어. 왜 부르는지 네가 잘할 텐데 뭐 내라고 그래. 궁금해하고 그래. 왜 부르는지 알지? 자, 그럼 2,400만 원 내야 되거든? 그럼 이때 얼마 내야 돼? 1,000만 원 내는 게 1,400만 원 내야 돼. 합산. 그 다음에 이때 이만큼 또 합산해가지고 모자란 금액 이때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합산되면은 누진세율이 이 세율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더 내는 거지. 자,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해. 자,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 세금을 산정한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 거지. 자, 첫 번째는 자, 10년 내에 증여를 했어.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하면 자, 합산해서 재계산. 합산해서 재산정을 하고 자, 두 번째는 10년 내에 사망을 했어.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상속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토탈 되는 거야, 토탈. 토탈 해가지고 한 번에 나오니까 금액이 크니까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 자, 근데 5문단은 세금을 재산정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부동산이 중요한 말이겠지?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자, 거기 조쳐야 되겠네.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 5문단은 자, 부동산은 자, 증여 당시의 가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버지한테 세금을, 아파트를 2억짜리를 받았어, 내가. 5년 전에. 근데 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년이 안 됐잖아. 그럼 걔가 뭐가 돼? 상속이 되지. 상속이 되면은 아파트 값이 5년 동안에 예를 들어 10억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 10억을 토탈 계산하면 안 되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른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던 금액으로만 계산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주면서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자.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파트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돼버려. 근데 그럼 금액 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시가로 하냐? 그게 아닌 거야. 아무리 올랐어도 2억짜리가 1,000억이 됐어도 걔는 그냥 2억이야. 자, 이 경우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으로 올랐다 해서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의 가격 2억 원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예를 들어준 거지. 이거는 증여 당시 가치. 자,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좀 일관적으로 막 얘기를 하지 않았어. 2문단에 갑자기 막 상속 범위 나오고, 그다음에 3문단에서는 상속세 어떻게 내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폐단이 있을 때 어떻게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막 이렇게 하나로 쭉 흘러가지는 않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글이야. 자, 문제를 보면은 39는 표제 부제인데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포괄을 해야 돼. 1번은 부의 무상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일단 뭐가 있어? 증여세, 상속세 있지?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과를 방식을 중심으로. 이 말 다 포괄하지? 자, 1번이 답이야. 자, 2번은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잖아. 나오지. 부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런 거잖아. 자, 3번은 세금의 공평부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세금의 공평부가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지. 그 다음에 4번은 상속세, 증여세 공통점. 뭐 있긴 있지. 그 다음에 세금 부과 대상과 적용 세율을 중심으로 오거든? 세금의 부과 대상도 있지. 받느니. 근데 뭐가 없어? 적용 세율이 없지. 자, 5번은 세금의 본질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거는 아예 내용이 안 나온 거지. 이 정도 표제 부제 문제면 거의 상급이야, 상급. 1, 2, 3의 토탈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찾냐? 핵심어를 찾아야 돼, 핵심어. 핵심어. 여기서 핵심어가 뭐야?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없는 애들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5번 같은 거냐? 5번 근데 다 있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 39번에 쉽지 않은 문제야, 이거는. 자, 40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자, 기억은 상속세, 니은은 증여세.
얘는 상속세, 니은은 증여세.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한 이후 부과된다는데,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한 이후 부과야. 기억이 상속세잖아. 그러니까 사망한 이유 맞지? 사망한 이유 줄치면 돼. 맞고. 니은은 기억과 달리 증여세. 납부의무 의자가 뭐야? 받는 이지. 받는 이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이거는 상속이지. 40번은 2번이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얘기한 이유가 얘 때문에도 있어. 40번 때문에도 있어. 자, 3번은 기억, 니은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산을 받는 사람. 그렇지? 받는 이가 세금 납부. 기억, 니은 모두 적용된 세율이 높으면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크다는 의미다. 세율이 높아. 누진세율이잖아. 그럼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거지? 누진세율이라는 얘기야, 이건. 5번은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 이거는 1문단 마지막에 나오지. 자, 그 다음에 4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를 해석한 내용. 자, 이제 사례를 해석해야 돼. 원래는 독서에서 보기가 나오잖아? 보기를 안 읽고 밑에 선택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내용일치로. 근데 이 문제 조금 수상하게 생겨서. 그래서 해볼까, 그래도? 자, 1번 봐. 민법에 따라 A씨 아내와 태아가 공동상속인이 되겠군. 태아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겠죠. 근데 냅둬 봐. 확인이 안 된 거, 본문에서는. 토지와 예금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로 상속세 부과하겠군. 2번은 어때? 이런 말 나와? 본문에? 안 나오지. 상속세는 뭐니까? 토탈. 그지? 그래서 이거는 본문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 꼼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거기 보면 A씨는 가족으로 임신한 아내와 홀어머니가 있다. 일단은 임신한 아내가 있어. 자, 임신한 아내를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내 더하기 태아지. 얘가 중요한 애지. 얘가 중요한 애. 1순위. 그 다음에 홀어머니가 있어. 홀어머니만 불쌍하지. 그 다음에 재산으로 토지와 예금이 있어. 토지 예금에 재산이 있는데 죽기 5년 전에 당시의 시세에 따라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하여. 이건 5년 전에 증여했어. 자, 근데 5년 전 증여니까 얘 뭘로 바뀌어버려? 얘 뭘로 바뀌어? 상속으로 바뀌어버리지? 상속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야, 상속으로. 자, 1번. 자, 태아가 있으니까 공동상속이 되겠지? 1순위. 그 다음에 3번. A씨 아내가 이미 증여받은 토지, 이미 증여받은데 5년 됐잖아. 10년이 안 됐지? 그러니까 상속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A씨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 아니면? 자, 그러면 누가 1순위? 1순위 없지? 누가 2순위 누구? 홀어머니. 태아가 있으면 이렇게 묶이고 태아가 없으면 이렇게 묶이지. 이래나 저래나 아내는 뭐야? 공동상속인. 자, 그 다음에 5번. A씨 아내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현재 시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고. 왜? 증여 당시 가치니까. 그래서 41은 2번이다. 자, 42번 잽싸게 푸세요. 3번. 왜 3번이야? 맞대어 비교한 차이가 아니라 대응한다. 그치? 준비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42는 3번이다. 11번은 두 가지가 핵심이야. 첫 번째는 최소 대립상을 찾아야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최소 대립상을 보통 배울 때 한 글자짜리 단어로 배우거든? 근데 시험에 지금 두 글자짜리가 나왔지. 그래서 애들이 이거 시험 볼 때 당황했어. 맨날 한 글자짜리만 봤거든. 그래서 두 글자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음하고 모음 중에 딱 하나만 다른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쉬리를 제일 기준으로 찾으면은 얘하고 자음 모음 중에 딱 하나 다른 거를 찾으면 소리 있지, 소리. 자, 그러니까 위냐, 오냐. 자, 여기 요 관계. 그 다음에 마루하고 딱 하나만 다른 걸 찾으면 머루 있지, 머루. 자, 이거는 아냐, 어냐. 요거. 그 다음에 구실이 있는데, 자, 구실은 저 뒤에 보면 구술 있지? 이냐, 으냐. 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찾는 게 중요해. 얘 못 찾으면 못 푸는 문제는. 그 다음에는 B를 보면서 개수를 하나씩 세야 돼. 참고로 전설 모음을 찾으려면 이 모음 포함된 걸 찾으면 돼. 그 후설 모음하고 전설 모음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볼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으하고 이는 관계는 좀 아니어도, 우에 이 붙어서 위 되지? 어에 이 붙어서 애 되고 아에 이 붙어서 애 되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오에 아 붙어서 왜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전설 모음 핵심은 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모음 있는 애를 찾으면 돼. 누구하고 누구야? 얘하고 얘지? 그래서 두 개, 맞아. 두 개 중모음은 찾아. 애 없지? 왜는 없지?
그 다음에 어는 여기 있지. 오는 여기 있지. 중모음 2개 맞고. 자, 평순모음 3개인데 오나 우가 없는 애가 평순모음이야. 오, 우 없는 애들. 우 없는 애들 찾으면 하나, 둘, 셋. 맞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이 오나 우 없는 애들처럼 요렇게 4개지? 이렇게 4개. 자, 그래서 요거는 4개가 돼.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할게. 전설모음은 이모음. 그 다음에 원순모음은 오우. 이거를 기억을 하면 좀 빨리 찾아져. 그다음에 12번은 이거 완전 꼼수로 풀 수 있어. 자, 해볼까? 자, 기억은 발 더하기 가락이 발가락이 됐어. 변화가 없는 애. 그 다음에 니은은 솔하고 나무인데 얘가 소나무가 됐지? 얘의 특징은 리을이 탈락되네. 자, 이튿날 같은 경우는 이틀하고 날이 합쳐진 거거든? 자, 자, 이틀하고 날. 자, 얘가 이튿날이 됐어. 이튿날. 자, 이거는 뭐가 된 거야? 리을이 디귿된 거지? 얼마나 친절한 문제냐면은 그 밑에 보기에 옆에 원래형들 다 써줬어. 자, 물하고 술이 무술 됐잖아. 그럼 뭐야? 리을 탈락이지? 자, 이거는 니은이라고 써놓으면 되지, 옆에. 그 다음에 쌀가루는? 쌀하고 가루가 그대로 쌀가루가 되지? 그래서 얘는 쌀가루. 기억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달은 어때? 해당 사항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에 나달은 애는 버리면 돼. 1, 4번. 그 다음에 솔방울은 솔하고 방울인데 그대로 솔방울 됐지? 그래서 솔방울도 기억. 자, 그 다음에 섣달은 어때? 설하고 달이 섣달 됐지? 그럼 리을이 디귿된 거잖아. 자, 여기가 섣달은 여기. 그 다음에 풀하고 나무가 푸나무 됐지? 얘는 어때? 리을이 날라갔지? 여기는 푸나물은 여기. 자, 그래서 일단은 누구를 제끼냐? 1번, 4번을 제낀 다음에 제일 앞에 누가 나와야 돼? 솔방울이나 쌀가루가 나와야 돼. 그러면 3번 지워. 둘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와야 돼? 무술이나 푸나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하나는 푸나무가 되는데 하나는 솔방울이 나왔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자, 13번이 조금 어렵게 생겼는데 이런 거지. 1문단은 첫 번째는 술과 저는 중세고 이틀처럼 자립명사야. 왜 그러냐면 술하고 저를 혼자 써. 술 잡으면 저 논란 이렇게. 근데 현대국은 어때? 술로 밥을 뜨도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니까 1번은 일단 맞는 말이야. 자, 2번은 술과 저의 결합해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거기 중세국어 얘 두 번째 점 끝에 보면 수저 나오지? 그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중세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국어 이틀이나 물같이 모두 관형축조사 시옷.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점에 술 시옷 그시지. 그 다음에 저하고 가락인데 가락이지.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에 4번은 근대국어 숟가락이 현대국어에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가 가꾸는 거였거든. 이건 앞에 A를 보면, A를 보면 나와. A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뒤에 보면, 자, 그러나 D가 아니지. 위쪽에 보면은, A의 두 번째 문단 나오거든? 원래 이틀하고 날인데 이틀에 시옷이 붙었어. 근데 나중에 리을이 빠져버리고 시옷만 남았거든? 그리고 그게 이제 발음이 디귿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형태에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게 숟가락도 똑같아. 술래 가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틀 날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그 말이. 근데 숟가락도 어떠냐? 원래 요런 거였어. 이게 리을이 빠지고 관역격조사 시옷만 남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숟가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형태에서 리을에서 변해서 디귿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둘 다 리을하고 관역격조사 시옷이 있었는데 관역격조사 시옷은 남고 리을이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옷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자, 여기대로 하면은 그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5번은 서로 발음이 달랐기 때문이 아닌데 발음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된 거야. 그래서
13번 5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야. 앞에 내용을 읽으면 되는데 내용이 어렵지.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서술어 자릿수가 먼저 나오는데, 자, A는 1번 봐. 14번에 1번은 A에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자, 서술어 자릿수를 할 때 주어를 무조건 집어넣는 거고 없어도 집어넣는 거야. 자, 남겨야 될 애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얘네들은 생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같은 경우는 어때? 그는이 주어잖아. 얘네 그대로 놔둬야 돼. 그 다음에 위기를이 나오지. 얘 그대로 놔둬야 돼. 그럼 나머지 애는 조언하고 기회를 빼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괜찮지? 조언은 빼도 돼. 그러면 그는 위기를 삼았다. 그러면 이상하지 뭔가. 위기를 삼았대. 뭘로 삼았는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위기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어, 목적, 주어에다가 목적어, 부사어가 포함된 거지. 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일단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으면은 얘는 빼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B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바다가 부신 게 아니라 바다가 파란 거지? 눈이 부신 거고,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C의 별을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 객군했거든? 그러면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는데. 자, 우리 응급조치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자, 이거 안긴 문장을 찾는 방법은 안긴 문장 찾기.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냐? 첫 번째 동사 찾아. 동사. 두 번째는 형용사 찾아. 세 번째는 서술격 조사 이다를 찾으면 돼. 얘들을 찾는 거거든? 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얘를 제외한 여기서 찾는 거야. 얘네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뭐뭐 다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요런 단어를 찾는 거야, 기본형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안긴 문장을 찾아야 되잖아. 동주는 그냥 동주지. 느는 는이고 반짝이 느는 얘가 원래 형태는 사전에서 찾으면 반짝이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별은 원래 별이고 을은 을이고 응시했다 응시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안쪽에 있는 얘네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반짝이다가 반짝이 는이 됐거든. 그럼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고 반짝이는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안긴 문장의 서술어가 반짝이느냐? 그러면 거기에 주어가 뭐래? 별을이 안긴 문장의 목적어래. 별을 반짝이느냐? 별이 반짝이느니지?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문장이 별이 반짝이다가 들어간, 요렇게 생긴 문장이 자, 똑같으니까 빠지고 반짝이다가 반짝이 는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 뭐야?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안긴 문장을 찾아라. 두 번째,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이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게 고2 문제는 여기다 밑줄을 이렇게 쳐주지. 이렇게. 얘가 안긴 문장이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A의 조언과 C의 반짝이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 요렇게 찾으면 돼. 그 는이고 위기 느리고 조언은 뭐야? 좋다지. 그러니까 안긴 문장 서술어. 그 다음에 B도 볼까? 바다 가고 눈이고 부시게는 뭐야? 부시다지. 안긴 문장의 서술어. 그래서 C는 반짝이는. 이제 그렇게 찾으면 돼.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은 눈이 부시게와 반짝이는 수식의 기능. 왜? 눈이 부시게가 파랗다. 그 다음에 반짝이는이 별. 이렇게 꾸며주지. 그래서 14번은 3번이다. 그 다음에 15번은 밭개랑 밭투가 있는데 요거 뭐뭐 개 있지? 얘는 어미야, 어미. 얘는 어미. 그러니까 밭개의 기본형이 뭐야? 밭다야. 밭다. 그러니까 A에서는 밭다가 나오면 밭개라는 말은 없는 거지. 얘는 밭투가 돼야지. 밭투. 왜 그러냐면 밭개는 밭다의 손말이거든. 다가 빠지고 개가 붙어서. 이거 답은 5번이에요. 48에서 51을 볼게요. 43에서 47은 푼지가 얼마 안 됐어. 159. 자, 1문단. 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일단은 독점적 지위야. 독점적 지위.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 차별이라 한다. 그랬지? 자, 그럼 이거 뭐야? 가격 차별의 정의지. 그럼 여기서는 가격 차별이 중요한 말인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개인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래. 아까 아침밥 내가 이거 사겠구나 아니냐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자, 가격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가격 차별에 일단 정의가 나왔지. 자, 그 다음에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장 지배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겠지? 자, 첫째는 시장 지배력이야. 자, 1번 시장 지배력. 네, 시장 지배력이 뭔지 몰라. 그때 설명을 해줘. 시장 지배력이란 판매자가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은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독점이니까. 나만 팔거든. 둘째,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 분리 가능. 자, 즉 상품의 판매 단위나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판매 단위니까 한 개씩 파냐, 10개씩 파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구매자 특성이니까 성인한테 파냐, 뭐 청소년한테 파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셋째, 시장 간의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상품 재판매 불가. 예를 들어 묶음으로 사면 싸. 한 잔씩 사면 비싸고 그럼 묶음으로 산 다음에 가서 하나씩 팔아. 그러면 이윤이 생기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가격이 높은 시장에 대파할 수 있다면 매매 차익을 노리는 구매자들로 인해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가격 차별이 중요한 말이고 첫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성립 조건 이렇게 나온 거지. 두 개 중에 내용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한 말이야. 여기서 성립 조건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이 문단. 자, 이게 그래프가 2문단에 와 있어야 되거든? 근데 4문단에 가 있어. 이거 편집 잘못이야, 이거는. 자, 가격 차별은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뭘까? 가격 차별의 종류겠지. 자, 이거의 종류.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 거야. 자, 1급 가격 차별은 개별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모두 알고 있어. 자,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야? 1급 가격 차별이지? 자, 1급 가격 차별의 경우는 자, 지금 우리가 16명이거든? 16명이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 있지.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볼펜 하나 살 거야. 똑같은 볼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매기고 있는 가격이 다 다른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볼펜이 있는데 걔는 1,000원 이상이면 안 살 거야. 근데 규석이는 1,500원이어서 살 거야. 그럼 얘한테 1,500원 파는 거야. 나한테는 1,000원에 팔고. 근데 주환이한테는 얘는 800원 이상은 안 사서 얘한테 800원에 파는 거야. 자, 이게 완전 가격 차별이야. 그래서 구매자별로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을 매기는 거. 거기 줄쳐야 되겠지? 구매자별로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을 매기는 거. 그러니까 개인별이야, 이거는. 자, 구매자별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매기는 거. 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얼마까지는 사겠다를 정한 가격 있지, 마음속으로. 그게 최대 지불 가격이야. 자, 그림에서, 자, 그림이 거기 없어요. 자, 그림이 여기 있는데, 그 4문단에 있는 그림이야. 이거 편집이 잘못됐어, 책이. 자, 여기 가격 있고, 수량 있고. 자, 그림에서 가격 차별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야. 왜? 가격 차별이 중요하거든? 실시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얻는 수입은 OP, 요거, 가격, 곱하기 수량 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부터 그런 앞까지는 가로로 묶어야 돼. 걔는 가격 차별 안 했을 때. 걔가 안 중요하겠지. 가격 차별을 했을 때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나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면 여기부터 중요한 거야. 자, 각 구매자의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수요 곡선을 따라 상품 가격을 결정하므로,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따라 상품 구매를 결정한대.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만큼,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만큼. 이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야. 앞에서는 가격이 여기니까 곱하기 2냐,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거거든?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 다 더할 수 있겠지? 내려오면서. 여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을 따라 상품 가격을 결정함으로 총 수입은 4다 1꼴 5AEQ가 된대. 자, 그 말이 중요한 말이야. 자, 여기서 이만큼이지, 전체. 자, 얘가 1급 가격 차별을 했을 때의 판매자 수입이야. 수요 곡선 따라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중간에 잘라 먹지 않고. 자,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 1급 가격 차별은, 요 완전 가격 차별은 줄 쳐야지. 다른 이름. 판매자의 총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장점이지, 판매자의 총수입 극대화. 근데 판매자가 독심술 갈까? 우리 16명의 가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격을 다 알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호도를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건 이제 한계야. 그래서 장점은 판매자의 수입이 극대화돼. 한계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자, 요 그래프는 여기에만 해당하는데 사문단에 가 있어. 이거 잘못 가 있는 거고. 자, 이거 완전 가격 차별. 자, 3문단. 자, 1급 나왔으니까 이제 2급 나오겠지? 자, 2급 가격 차별. 자, 근데 2급 가격 차별 나온 그 문단에 보면은 지금 A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A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나오지, 50번에. 그래서 A 읽고 50번 문제 풀어야 돼, 이럴 때는. 자, 2급 가격 차별은 상품 수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자, 수량을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자, 이거는, 자, 수량이에요, 수량. 수량으로 구간. 자, 구간 가격 설정 방식이라고도 하는 2급 가격 차별은, 자, 이거는 구간 가격 설정 방식이래. 자, 이거는, 소량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대량 구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자, 소량 구입은, 자, 거기 줄 쳐야 돼. 소량 구입 줄 치고, 낮은 가격, 높은 가격. 그 연결해서 줄 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대량 구입을 하면 낮은 가격. 니네 그거 알아? 스위스 미스라고 그 핫초코? 편의점에서 팔거든?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편의점에서 그 핫초코 팩 하나하고 컵까지 해가지고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할 거야. 코스트코에서 한 박스 팔거든? 60개짜리? 그거 개당 300원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에 300원이면 차이 엄청 나잖아. 그럼 왜 싸? 많이 사니까. 많이 사니까. 그래서 코스트코 가면 이만큼 나오지? 먹다 질릴 만큼 사오잖아. 걔 왜 싸? 물론 싼 이유는 두 가지야. 회원비를 받고 1년에 35,000원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팔아. 그래서 저기 이 과자의 용량이 달라. 막 봉지 막 이만하지 막. 한번 새우깡 이만한 거 사왔거든? 먹다가 지쳐가지고 토하는 줄 알았어. 근데 희한하게 자꾸 들어가 이렇게 계속. 작은 게 없지 그런 데는 일단은 크게. 그러니까 싸. 편의점은 어때? 겁나 비싸. 왜 한 개씩 팔거든.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판매자가 16개의 라면을 생산하여 1개, 5개, 10개의 단위로 각각 1,000원, 4,700원, 8,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1개에 1,000원, 5개에 4,700원이니까 개당은 더 싸겠지. 그 다음에 10개는 1개 800원씩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파는 거야. 자, 저기 왜 이렇게 납작한 봉지에 들은 무슨 뭐 포테이토 크리스피인가 뭐 있잖아. 동그랗고 납작한 과자. 프링글스 말고. 이렇게 금색 봉지에 들어있는 거 있어. 봉지마다 들어있는. 그게 편의점에서 1,000원이야. 노브랜드 같은 6개 묶여 있더라고. 얼마게? 하나에 1,000원에다 6개 더 600원이야. 3,000원. 작품 같은 가격이다. 내가 보고 욕했어, 이마트. 신세계 욕했어. 5,990원. 이제 50번을 풀 거야. 자, A의 사례를 그래프로 나타냈지? 그러니까 A 거 그대로 그래프로 갖고 온 거야. 자, 그래프를 보면은 거기 1개일 때 1,000원 돼 있지? 그 다음에 6이라고 써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 지금 940 돼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 글씨 조금 밖에 5라고 써있지? 5개일 때는 940원씩 받는 거야.
그 다음에 6에서 16까지 갈 때는 10이라고 돼 있지. 그때는 얼마 돼 있어? 800 돼 있지. 그러니까 한 개일 때는 1,000원, 5개일 때는 개당 940원, 10개일 때는 개당 8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은 판매자의 총수입은 가격을 3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할 때보다 5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할 때 더 감소한다 그랬거든? 잘 모르겠지. 패스. 왜 계산해야 되거든. 2번 판매자는 상품의 수량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매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 자, 줄철 볼게요. 수량을 구간별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가격. 이게 뭐야? 2급 가격 차별이지? 본문에 나온 말. 3번 판매자는 가격을 차별하여 구입하는 수량이 많은 고객. 여기 수량이 많은 고객. 구입하는 수량이 많은 고객 줄치고 가격을 낮춰. 얘가 이거지? 본문에 나온 말. 4번 판매자의 총수입은 상품 가격을 800원으로 단일하게 책정할 때보다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940원에 파는 것도 있고 1,000원에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 5번은 판매자 총수입은 이건 단순 계산이 1,000원 곱하기 1개, 940원 곱하기 5개, 800원 곱하기 이거지? 답은 1번이야. 자, 왜 1번이냐? 자, 그 5개짜리를 더 쪼개서 팔아볼게. 2개는 980원으로, 3개는 960원으로. 그 다음에 10개짜리를 쪼개볼게. 4개에 900원으로. 근데 나머지 이제 6개가 나오지? 그러면은 걔는 이제 800원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특히 10개 팔는 경우는 10개 팔면은 8,000원인데 걔를 또 쪼갰어. 쪼개니까 하나 900원에 팔지? 4개는? 자, 그러니까 쪼갤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쪼갤수록 가격이 왜 높아질까? 적게 살수록 비싸지거든. 많이 살수록 싸지고, 많이 사는 개수를 줄이는 거지. 자, 그래서 50번은 1번이 답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 1번은 본문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아리까리 하잖아. 나머지 2, 3, 5는 본문에 나온 말이야. 그리고 4번은 단순 계산이 돼. 그래서 이건 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돼. 자, 그 다음에 4문단. 자, 3급 가격 차별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매자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자, 일단 거기까지 중요한 말, 뭐를 구분한대? 3급 가격 차별이 일단 나오지? 자, 요게 있고, 자, 요거는 뭐로 구분한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한대. 자, 이런 말들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냐? 나는 원래 일주일에 떡볶이 3번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수원으로 이사 온 다음에 떡볶이를 못 먹어가지고 배 아파 맨날. 안 먹던 거 먹어가지고. 돈가스를 일주일에 3번 먹어야 돼. 근데 못 먹어. 돈가스 집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집 저기 좀 섬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아파트만 천천동이야. 어디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섬 사람들 배 타고 밖으로 저 육지로 나가는 것처럼 차 타고 육지로 나가야 돼. 지하철들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막 가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옛날 살던 집에 떡볶이가 즉석 떡볶이가 1인분에 8,000원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줌마가 올렸더라고, 10,000원으로. 그럼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사 먹게? 3번. 떡볶이 값을 아무리 올려도 난 사 먹어. 난 아무리 올려도 사 먹어.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야. 근데 니네는 어때? 갑자기 8,000원에서 10,000원이 되면? 뭐야, 왜 올랐어? 안 먹고 말지? 2번 먹고, 1번 먹고, 3번 먹고, 2번 먹고 이러겠지? 이렇게 수요, 가격에 따라서 수요 변동이 크면은 그거를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그 얘기야, 이게.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이제 이거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 용어야. 자, 가격 변동에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그룹.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에 민감한 애들이지.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 먹고 싸지면 왕창 사 먹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가격 탄력성 기준으로 탄력성이 높아. 자, 높으면 낮은 가격. 왜 높으면 낮은 가격이냐면 가격 올라가면 안 사 먹거든. 그러니까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그룹. 이게 작아. 자, 그런 데서는 높은 가격을 매긴대. 높은 가격.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은 개인당. 그 다음에 2급 가격 차별은 수량에 따라. 3급 가격 차별은 가격 탄력성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다음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노인 그룹에 일반인보다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버스나 이런 거 가격이 높으면 노인 그룹이나 청소년들은 잘 안 탈 수도 있어. 웬만한 거리 걸어가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노리는 거지.
자, 5문단. 독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생산량을 적게 하고 높은 가격을 매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감소해 문제점이 발생한다. 거기서 끝나야 돼. 자, 뭐가 생긴대? 문제점. 자, 줄을 쳐볼게요. 자, 일단은 독점 시장에 문제점이 생기내니까. 자, 독점 시장은 생산량은 적고, 그 다음에 가격은 높아. 그래서,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물건도 없는데 가격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생산량이 적은 거야. 사람들이 못 가져. 필요한 거를. 근데 하지만 나오지.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면, 자, 하지만, 가격 차별이 이루어졌어. 지금 설명한 거. 얘가 이루어지면, 핵심을 찾아야 돼.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원 배분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했지? 핵심이 뭐야? 생산량이 증가해. 얘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을 가지고 배분이 안 돼. 근데 생산량을 많이 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이야.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언급하지 않은 것. 가격차별의 개념. 나오지? 1문단에. 자, 그 다음에 2번. 가격차별의 유형은? 1급, 2급, 3급. 나오지? 성립조건 여기 나오지? 이거 문제 내려고 쓴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마지막에 나오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 5번이 답이야. 자, 49번. 자, 다음은 시에서 독점적에 줄쳐야 돼. 지하철의 기본 운임이다. 지하철의 수송호가는 1,049원이다. 기본 운임이 어른은 1,300, 어린이는 500원이야. 일단 어떻게 구분해서? 수량 구분은 아니지. 2급은 아니야. 개인별이야? 그거 아니지. 1급은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야? 3급이야. 일단 그거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어디에 맞춰서 풀어? 3급에 맞춰서 풀어야 돼. 자, 어른과 어린이로 시장을 분리하여 가격을 차별하는군. 됐지? 그 다음에 어린이 승차권을 어른 승차권으로 되팔 수 없도록. 이게 뭐야? 재판매. 못하게. 옛날에 팀원이 청소년과 어른들이 엄청 들고 다녔어. 초창기에. 참 창피한 어른들이시죠. 대단한 어른들이셔. 이렇게 찍고 어머 잘못 갖고 왔네 막 이러고 아줌마 청소년 거 찍고 아저씨는 다 볼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3번. 수송원가를 고려할 때 지하철 운임의 가격 차별은 여기 줄쳐야 돼. 완전 가격 차별이거든. 자, 우리 완전 가격 차별은 어딜까? 1급이지. 얘는 지금 몇 급인데? 3급인데. 자, 얘를 찾아내면 금방 풀려. 그래서 49는 3번이다. 자, 5번은 지하철 요금의 변동에 따라 요금의 변동이야. 어른급과 어린이급, 여기 수요 민감도가 다를 수 줄쳐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수요의 민감도에 따라 하는 게 3급이잖아. 5번은 지하철 운영자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에 줄쳐야 돼. 49는 상급 가격 차별인데 상급 가격 차별에 대한 얘기는 하나밖에 안 썼어. 나머지 전부 다 이쪽에다 다 썼지. 자, 51번. 기억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거든?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원 배분 효율성이 증가됐대. 그러니까 생산량 증대가 핵심이야. 생산량 증가가 돼도 이게 나와야 돼. 그럼 1번은 낮은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던 상품의 판매가 감소해? 감소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자원 배분이 많은 사람이 가져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되는 거야.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이 다른 시장을 통해 가격 차별 무력화? 다른 시장 얘기도 아니지? 틀렸고.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상품을 소비하지 못할 것이다? 가격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서 상품 소비하지 못하면 자원 배분이 낮아지지. 그래서 이제 틀리고. 4번은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했던 구매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중요한 말이면 생산량을 줄인대. 근데 뭐라 그랬어? 생산량을 늘린다 그랬지.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하지 않던 구매자들에게 낮은 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높이는 거거든.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줄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낮은 가격으로 줄쳐야 되고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줄쳐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야. 51번은 5번이 답 이렇게 돼요.